예, CBS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는요 반도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AI 열풍 속에 반도체 시장의 세계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런 건데 우리 기업인 삼성이 지금 AI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의 HBM 품질 테스트에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가 더 심화되는 곳은 아니냐 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오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의 반도체 산업.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하면 초격차 이런 단어를 많이 떠오르는데 뭐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HBM 테스트에 떨어졌다. 이게 좀 다소 생경하게 느껴져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삼성이 1등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원래 그 IT 쪽 이야기로 이렇게 예.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네, 꼭대기에서 졸면 죽는다. 네, 산 아, 꼭대기는 춥잖아요. 네. 예. 졸면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음, 삼성이 그동안 1등을 너무 오래 해서 예. 네, 관성에 좀 젖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 시장의 변화 음, 에 좀 둔감했는데 그 예. 변화가 이번엔 AI 혁명이라는 변화가 음.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이 2019년에 이제 이 HBM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손을 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결정이 한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게 드러났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음. 그게 사실은 좀 중요한 사건이었죠. 예. 2019년에 이제 HBM 팀을 해체를 해 버렸으니까 아하. 어 해체까지 했어요. 네, 해체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나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HBM이 무엇이냐? 일단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HBM이 왜 AI 시대에 들어서 음. 필요해지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그렇죠. 설명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 그러면 CPU, 중앙 처리 장치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CPU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연구소에 굉장히 똑똑한 석박사급 예. 한 4분이 계시는 거예요. CPU는 네네. 그중에. 예. 그분들한테 미분이나 적분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면 음. 멋지게 해결해 드립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순차적으로 해줘요. 아. 그러니까 미리 그 요구한 것부터 아. 순차적으로 하나 끝내고 하나 아. 끝내고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우리가 그 AI 가속기라고 하는 거는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조금 다르긴 한데 뭐 GPU.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GPU 기반으로 AI 가속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음. 큰 강당에 음. 중학생이 한 10만 명 있어요. 아하. 네, 그 친구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합니다. 아하. 네. 그 아주 쉬운 연산이죠. 예. 그런데 10만 명한테 시험지를 주려면 아. 기존에는 메모리에서 CPU로 보내는 데이터 시트가 아. 그냥 이제 직원 몇 명이 가서 하면 되죠. 예. 그런데 10만 명한테 시험지를 갖다 주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오래 굉장히 걸리죠. 큰 건물에다가 높은 건물에다가 아. 이 사람들이 시험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시험지를 딱 배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큰 강당 옆에다가 디램의 아파트를 갖다 놓는 거죠. 아. 디램 아파트인데 굉장히 쌓아놓고 네네, 맞습니다. 쌓아놓고 쌓아놓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8층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8층인데 그런데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게 몇 개 있냐면 1024개. 아하. 기존에는 길이 32개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32비트로 전송이 됐는데 예. HBM은 1024비트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거는 아주 고난이도 연산이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동시에 밀어 넣어서 빨리 줘야 됩니다. 그게 디램 아파트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다라는 네,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많이 상용화가 됐던 메모리들은 한 32개 32차선 고속도로라고 보면 되는데 네네. 지금은 고속도로가 1024. 1024차선 고속도로가 됐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그 고속도로 가는 방식이 너무 고급일 필요는 없고 동시에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많이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네, 빨리 예. 가야 됩니다.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대역폭이라는 게 예. 결국은 빨리 가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역폭이라는 게 이제 특정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인데 그런 정보를 빨리 보낼 수 있게 네네, 됐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챗GPT 뭐 AI가 생기면서 이제 정보를 많이 머신러닝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흡수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챗 GPT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GPT라는 용어 중에서 G는 이제 제너러티브 생성형, 그리고 P는 프리트레인드 예. 사전에 학습된, 그러니까 T가 중요해요. 예.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지금 모든 AI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에요. 예. 예. 요 트랜스포머 때문에 컴퓨팅 파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고성능의 AI 가속기와 HBM 수요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요 트랜스포머 때문입니다. 예. 이 트랜스포머 하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인 거군요. 그러면 엔비디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내놓은 거는요. 예. 구글입니다. 아, 구글이에요. 예, 구글이 201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많이 썼죠. 예, 그러니까 사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AI라는 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컴퓨팅 코딩하다가 예.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로 왔다가 예. 이제 머신러닝에서 한 갈래인 이제 사람의 그 신경망을 모방한 딥러닝이 메인이 됐는데 예. 그럼 딥러닝에서 트랜스포머로 오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예. 그 딥러닝 때는 그 데이터 학습 컴퓨팅 요구량이 2년마다 한 8배 정도 늘었어요. 예.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생긴 이후로는 2년마다 대충 몇 배 늘었을까요? 퀴즈? 한 예상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네. 800배? 100배에서 200배. 200배. 아, 네네. 200배. 네네. 야, 그거 많이 들었네요. 네. 100배, 200배.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네. 요거를 이제 모두 갖다 쓸 수 있게 공개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라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그게 2022년 11월에 처음 공개됐는데 사실상 AI 혁명의 시작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제가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도 그래 머신러닝이야 해서 딥러닝 갔을 때도 이게 참 공부할 거 많네 싶었는데 이젠 트랜스포머까지 생겼는데 이거 굉장히 버겁네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예.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으로 바뀐 덕분에 예.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 수요 때문에 급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고대역폭 메모리,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요. 들어가지 못했다? 사실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칩이라고 하는 게 예. 그 호퍼라는 플랫폼 기반의 H100이라는 칩이에요. H100이라는 칩에 지금 HBM3라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한데요. 예. 여기를 SK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작년부터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디커플링 되고 있잖아요. 예, 바뀌고 있다. 네. 예. 그게 결국은 HBM을 누가 장악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제 밸류를 다르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삼성의 기술력이 초격차 세계 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그게 안 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겁니까? 일단 이제 HBM이라는 그 네. 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 기존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 그러면 예. 범용이 대부분이죠. 예. 보통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 그러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드에 꽂아도 다 작동하게 되는 건데요. 예. HBM이라는 아이템은 약간 파운드리 같아요. 주문형입니다. 그래서 고객사한테 최적화해서 맞춰줘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성능에 딱 맞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는 오랫동안 이런 협력을 하면서 예.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니까 삼성이 이제 범용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성품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예. 근데 이제 주문형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기자가 있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 전문 기자가 있는데 이제 그 HBM은 시사만 할 수 있는 잘하는 뭐 그런 전문성 있는 반도체다. 그렇죠. 시사 쪽에서 탑을 먹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어정쩡한 건 안 되고 어정쩡한 건 안 된다. 최고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삼성 입장은 테스트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지. 이게 테스트를 통해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지. 이게 무슨 너무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또 바로 반박을 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테스트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술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뭐 관점이 있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뭐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들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제 범용으로 대량으로 잘 만들면 되는 건데 지금은 예. 이제 엔비디아가 필요한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원하는 어떤 스펙, 뭐 어떤 성능, 전력 소모라든지 예. 특히나 이제 열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GPU라는 건 자체가 연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 CPU에서 GPU로 네네. 전환이 되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그 AI 가속기가 연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예. 열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HBM에서 이제 열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 예. 삼성이 하는 기술 자체가 이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한 30% 정도 열 성능이 떨어진다.
근데 음. 반도체에서 열이 많이 난다는 거는 전력 소모 효율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HBM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SK입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음. 사실상 아직까지는 하이엔드 쪽은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HBM3라는 아이템이 제일 예. 하이엔드거든요. 예. 원래 2013년에 HBM1이라는 게 나왔고 예. 그 뒤로 HBM2라는 게 나왔고 예. HBM2E E는 익스텐디드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버전이고 예. 그리고 4세대가 HBM3입니다. 예. 근데 HBM3 4세대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고 이제 차세대 칩이 나오는 건 HBM3E라는 익스텐디드 버전이죠. 예. 요게 5세대 HBM인데 예. 여기부터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왔고요. 삼성은 이 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초대받았던 못 받았다는 게 지금 아까 네네, 말했던 맞습니다. 그 테스트. HBM3하고 HBM3 둘 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둘 다 못 음.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말씀하신 2019년에 이제 팀을 아예 없앴다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SK는 그럼 유지를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인데 삼성도 만만한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로 그럼 2019년에 없었던 겁니까?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AI 혁명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2019년에 그죠? 예. 그런데 5년 이제 전. 네, 맞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들의 뭐 힘이 셌었고 예. 이제 뭐 효율 중심으로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최대한 효율적인 거. 뭐 HBM 같은 경우는 저거 도저히 시장이 열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 줄이자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엔비디아하고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도 한번 밀어보자 이런 이제 조직 문화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SK의 전략적인 선택이 지금의 이제 현실로 한 것인데 네. 사실 이제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한 DS 부문장,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를 했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리더를 교체하는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자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큰 위기감을 갖고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네, 일단 이제 삼성에서 부문장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렇죠. 설명드리면요. 부장은 아니고 네, 일방적 같은. 삼성에서 이제 부문이라고 하면 이제 두 부문장. 개가 있습니다. 예. 네, DS 부문, 이제 그 반도체하고 이제 부품 쪽 담당하는 예. 부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쪽을 담당하는 부문장이 있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보통 부회장이나 사장급이에요. 그럼 부문장 밑에 DS 부문장 밑에 메모리 사업부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있고 예.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장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조직의 수장인 거죠. 음. 이런 분을 보통 이제 연말 12월에 인사를 내면서 바꾸죠. 근데 이제 저도 반도체를 거의 18년 분석을 했는데요. 예. 삼성을 18년 동안 봐왔죠. 5월에 부문장 인사를 이렇게 내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이 이례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의 인사 기조 자체가 항상 젊은 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사람이 이어받게 보통 하는데 예.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올드보이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2014년에 삼성 메모리 사업부장을 하고 예. 네, 삼성 SDI 사업 대표이사로 5년 동안 발령이 났다가 예.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전임 경계현 사장보다 3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삼성 인사 기조하고도 안 맞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이례적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또 위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았던 CEO급을 다시 배치해서 좀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요게 이제 삼성 내부적으로 사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이제 그런가요? 삼성 저도 이제 삼성 그 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 삼성에서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비메모리라고 했죠. 예.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설계 쪽이 있고 공정 파운드리 쪽이 있잖아요. 예. 이쪽에 이제 서로 트러블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 요게 AI 반도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아하. 그 AI 반도체라는 거는 예. 기존에는 우리 반도체가 프로세서 따로 메모리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AI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예. 근데 사람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컨버전스가 돼요. 예. 융합이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럼 컨버전스가 되면 예. 누가 주도권 가져갈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당연히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주도권 가져가면서 메모리를 또 흡수하려고 하고 예. 이런 이제 갈등들이 많았는데 요거를 아무래도 갈등을 정리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참들. 고참 그리고 고참들. 정통 삼성 메모리 라인에 인력이 와서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 기업이 아닌 SK가 그래도
그 HBM 반도체 시장을 AI 시대에 또 선도하고 있다니 국민들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 겁니까? 일단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예. 보통 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예. 한 6천억 달러 정도로 봅니다. 6천억 달러. 네, 얼마입니까? 6천억 달러 정도면 뭐 한 수백 네, 조? 뭐 수백조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예. 한 800조 정도 예, 되겠습니다. 예. 네, 러프하게. 음.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20에서 30%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1,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가. 음.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 6대 4 정도로 D램이 6, 낸드 플래시가 한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나머지 3분의 2인 시스템 반도체를 예전에는 비메모리라고 해버렸죠. 예.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입니다. 예. 비메모리라는 거는. 예. 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 마켓 쉐어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에서. 네. 예.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3%도 안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 지금 HBM도 역시 이제 메모리 분야. 네, 맞습니다. 예. 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로 먹고 산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제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예. 반도체라는 게 이제 점점 융합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영역이 딱 분리돼 있던 것들이 음. 점점 더 이제 하나로 합쳐져요. 예. 그러면 어떤 한쪽에서 끌어당기겠죠. 음. 그러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메모리라는 영역을 흡수하려고 할 거고, 예. 당연히 메모리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라는 영역 일부를 가져가려고 할 거고. 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서는 공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글로벌리 이런 그 AI 반도체 동맹에서 미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예. 사실 칩포라고 하지만 요즘에 보면 약간 우리나라는 소외되는 분위기가 크거든요. 왜 소외됐습니까? 그게 왜냐면 사실은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 삼성이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 만약에 그러네.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예. TSMC를 위협할 정도의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발언권이 더 강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요즘에는 사실 기술이라는 게 글로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외교적인 발언권도 직결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삼성이 사실 TSMC를 위협하기는커녕 점유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예. 기술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번 위기의 가장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이게 파운드리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대만 TSMC 얘기는 많이 거론됐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또 TSMC와 더불어서 그 중국 기업 SIMC인가요? SMIC. SMIC, 예, 예. SMIC 이 기업도 이름 올렸다 오는데 그러면 중국도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에 이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뭐 미국이 열심히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사이에 중국은 이제 미국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굉장히 예. 맷집이 강한 친구죠. 그래서 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잘 내재화했고요. 예. 원래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 음. 중국의 SMIC라는 회사가 탑 5 안에 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심 고어지라는 회사인데요. 예. 그 영어로는 SMIC인데 원래는 파운드리 세계에서 5등이었습니다. 예. 원래는 1등은 TSMC, 2등은 삼성 파운드리, 예. 3, 4위가 이제 대만의 UMC라는 회사가 있고 예.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원래 AMD의 제조 부문이 분사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예. 5등이 SMIC였는데 이번 1분기 기준으로 SMIC가 UMC하고 글로벌 파운드리즈를 제치고 3등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도 그럼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그 뒤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라는 단어도 많이 유행을 했었고 어떤 그런 투자와 지원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산업 굴기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 굉장히 이제 산업 굴기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산업 굴기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산업 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국의 이제 최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가 이제 BOE라는 회사가 있어요. BOE라는 회사가 한 15년 전에, 예. 10몇 년 전에 8세대 LCD 라인 하나 투자하는데 그때 보통 2조 원 정도 돈이 들거든요. 예. 2조 원 정도. 그러면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생산 수율이라는 게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회사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미리 이런 수율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2조 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1조 원 정도를 대줘요. 아. 그리고 지방정부가 한 3천억 정도를 대줍니다. 그리고 뭐 국책연구소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3천억을 대줘요. 그러면 실제로 BOE가 투자한 돈은 4천억밖에 없어요.
음. 2조 원 투자하는데 20%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음. 생산 수율이 15% 20% 되면 그냥 음. 돌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엔지니어들 엄청난 돈 주고 스카웃해서 예. 그럼 생산 수율이 올라가면 음. 이게 그 시장이 레드오션화 돼 버립니다. 왜냐면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태우는 건데 반도체도 사실 이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이엔드 쪽 이 시장 말고는 사실 이제 중국한테는 이제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제 이게 또 뭐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도 있지만 여전히 또 그 아래 등급 반도체가 필요한 시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경우는 또 값싼 반도체를 파는 중국에게 더 먹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음. 중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부터 음. 조 바이든 대통령 까지 반도체 제재, 특히나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가 강해지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 예. 28나노급 이상 음. 여기는 제재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여기에 한 30개 정도 팹을 짓고 있어요. 음음. 그러면 이게 공급 과잉이 돼 버리죠. 예. 그러면 이쪽 시장을 거의 다 먹게 돼요. 음. 그런데 이게 양적으로 보면 사실 그러면 중국 반도체에 전 세계가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그 어떤 국가 경제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 문제까지 중요해지고 있고 바이든이 우리나라 왔을 때 바로 삼성 공장으로 갔었던 기억도 지금 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냐, 뭐 보조금도 투입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는 방향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음. 제조업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어떤 세계 말씀이죠? 제조업 레버리지라는 말씀? 그러니까 거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음.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고요. 수출 우리나라가? 비중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수출을 못하면 네.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수출에 이 정도로 거의 올인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드물어요. 예.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 뭐 중국 이런 데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예. 내수에 비해서. 음흠.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제조 기반을 뺏기고 있죠. 누구한테? 미국한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다가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이제 그러면 결국 그 투자와 고용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 음흠. 제조업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안 뺏기려면 예. 미국이 주는 것만큼의 어떤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상당 부분 투자에 대해서 유인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력을 준비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메리트를 키워줘서 최대한 이제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죠. 그게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뭐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것들 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뭐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 특혜 아니냐 이런 걸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 사실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군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일본도 굉장히 나라에서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뭐 일본도 사실 TSMC가 일본에 구마모토 투자할 때요. 예. 거의 절반 이상을 대줬어요, 돈을.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들도 예. 요즘에는 반도체 팹 꾸리면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 질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관념으로 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반도체가 이제 무기가 됐군요, 나라 경제에. 맞습니다. 예. 예전에 뭐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쌀이 아닙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산업의 총알이고 폭탄이에요. 미사일입니다. 예. 전쟁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26조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지원책은 실효성 있게 지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정부도 컨트롤을 타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뭐 이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도 중요한데요. 예.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부족해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냐면 예. 일단 예전처럼 그 석탄이나 석유 떼서 에너지 만들어서 반도체 만들면 안 돼요.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청정 에너지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 요게 RE100이라는 이제 그 맞습니다. 표준이죠. 예. 이런 게 맞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해서 반도체 팹으로 보내려면 예. 송배전만 깔아야 되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요. 그 그 송배전만 깔려면 그 또 지역 다 싫어하잖아요. 예. 네, 지역에서 다 그러니까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이런- 그런 이런- 것들도 예. 부족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써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취약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은 인재예요. 인재, 사람. 네, 사람인데요. 예. 예전처럼 생산 공장에서 이렇게 작업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은 물리학이나 유체역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양자역학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초 어떤
기술을 많이 가진 분들이 중요한데요. 예. 그런 쪽이 우리나라가 너무 취약하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 시급하다. 이런 지적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쉽게 노력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수 HSL 대표였습니다.